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습니다. 곧바로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는데 대통령실이 어제만 해도 김 실장 교체설을 부인한 바 있어 하루 사이 왜 기류가 바뀐 건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여 만에 귀국해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됩니다. 7월부터는 자율에 맡겨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아과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폐과를 선언한 건데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를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7년 만에 대통령 거부권 사례가 됩니다. 멕시코 이민청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금돼 있던 이민자 40명이 사망했습니다. CCTV엔 이민청 직원들이 화재를 목격하고도 외면하는 모습이 남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용산 국가안보실의 이상 기류가 결국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비서관급 교체로 불길을 잡는가 싶었는데 애당초 그 정도로 진화될 불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역시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상처가 더 커질 거란 위기감이 반영된 인사로 보입니다.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후 5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는데 안보실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보고 누락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를 만료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너무 많은 일이 노출돼 그대로 일을 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지기인 김 실장은 정치 입문 때부터 윤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분야 조언을 하며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소위 비핵화라든지. 후임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됐는데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대사가 곧바로 인수인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무 공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제도 일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 실장 사퇴 배경으로는 방미 일정 보고 누락이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축하 공연에 참가시켜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6번이나 보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입니다. 6차례나 중요 보고가 누락된 이유도 또 다른 경로로 대통령이 알게 됐다는 것도 저희 같은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이상 기류가 감지된 건 2주 전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의 김일범 의전비서관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교체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누적된 실책이 있었다는 관측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뒤이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실장의 교체설로 이어졌는데 미국 백악관과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보고 누락이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이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백악관이 윤 대통령의 다음 달 국빈 방문 때 K-팝 그룹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달 초 외교부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했고
결국 김일범, 이문희 전 비서관에 이어 김성한 실장까지 사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보고 누락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보고 누락 사건은 최소 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진상을 밝히고 외교 안보 라인은 총사퇴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외교 공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줄사퇴한 데에는 내부 권력 다툼과 특정인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것인지. 앞서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국조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80명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지만 정의당은 정상회담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며 불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위법성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고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어리둥절합니다. 어제 아침 보도에 김성한 실장 사퇴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며 사퇴설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정우 기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교체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들었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분간은 김 실장 체제로 간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교체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그 김 실장과 접촉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뭐 평소처럼 일하고 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오찬도 같이 하는 등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또 몇몇 지인들에게는 그 직을 마칠 때까지 사심없이 최선을 다할 뿐이란 메시지도 보낸 걸로 알려졌고요. 윤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처음부터 조율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김 실장을 좀 더 끌고 가려는 그런 기류가 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한 이유는 뭐 같습니까? 일단 뭐 이번 보고 누락 논란으로 그 안보실의 업무와 실상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가 여권 전체에서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경우 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 실장을 안고 가는 방안과 함께 방미 전에 교체하는 방안도 같이 고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후임을 바로 발표한 것을 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읍참마속 심정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퇴 직후에 그 김 실장과 잠깐 통화가 됐는데 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1년간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예,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은 뭐 경질로 보는 게 맞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특히 그 보고 누락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 예. 외교안보 라인에 일단 사퇴를 가져온 그 한미 간의 공동 문화 행사가 그 질 바이든 여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행사라고 합니다. 그 단순히 한미 양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넘어서 한미 정상 간의 신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심각성을 느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앞서 전에 드렸지만 그 한미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6차례의 크고 작은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보고 누락들이 일부러 보고를 안 한 건지 실수로 빠뜨려진 건지 아직 분명치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느 쪽이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 내부 갈등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 안보실이 워낙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비서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한 여권 관계자는 안보실이 보안을 이유로 진행 상황을 다른 부서에 알리지 않아서 그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안보실 내부 소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일련의 일정들이 준비되는 과정에 김태효 1차장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누락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번 문책 과정에서도 빠져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용산 분위기가 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정말로 미국 방문 준비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뭐 일단 대통령실은 그 조태용 신임 실장이 그 주미대사를 하면서 한미회담 준비에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뭐 공백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그동안 빠져 있었던 김태효 1차장도 준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들의 움직임과 장소 하나하나까지 사전 조율해야 하는 그 국빈 방문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예, 뭐 일단 주미대사 자리가 또 비게 되는데 이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첩첩산중이군요.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실제로 계엄을 준비했는지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중단됐는데 이로써 계엄 문건을 둘러싼 진실 규명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트 차림의 남성이 수사관에게 붙잡힌 채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위원에게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인데 검찰은 귀국 사실을 파악하고 입국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과 군은 합동수사단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해자인 조 전 사령관의 해외 도피로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같은 해 11월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했고 박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귀국으로 관련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을 토대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에서 나온 계엄 문건을 근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3명 가운데 1명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2명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5년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어서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피의자 신부님에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갑자기 귀국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판에 넘겨진 계엄 문건 관련자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자 귀국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8년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된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1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2명도 2심에서 각각 300만 원과 10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 예비 혐의로 볼 수 있느냐인데 조 전 사령관 입장에선 다퉈볼 만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추상적인 문건 작성만으로
음모라고 볼 수 있을지. 내란 목적을 위한 문건 작성해야 되는데 그 목적성에 있어서 조 전 사령관이 해외 도피하는 동안 정권이 교체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도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문건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건 내용을 과장해서 발표했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계엄 문건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네, 2017년 3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탱크를 배치하고 언론사 보도를 통제한다는 세부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7년, 그러니까 탄핵 직전이었고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1년이 훨씬 지난 2018년 여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네, 2018년 7월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고 이어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인도를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면서 곧바로 합동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수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청와대에 문건 전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문건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이 청와대가 사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일부 언론 보도도 대단했죠. 그런데 수사 결과는요? 네, 한마디로 용두삼이었습니다. 이 군과 검찰, 특별수사단이 석 달 넘게 수사했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수적인 혐의로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겼는데 그중 2명의 벌금형만 확정됐습니다. 기무사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는데요. 이 기관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이 방첩 기능도 많이 약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이겠죠?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3명을 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송 장관이 처음에 문건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나중엔 일부러 왜곡해서 문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이 조 전 사령관과 국민의힘이 미리 상의한 기획 입국이라고 의심했는데요.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기세가 대단했었는데 만약 의도적으로 문건을 정치 쟁점화한 거라면 그 책임도 이번에 가려지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수출이 얼어붙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내수 회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대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을 발표했는데 이걸로 얼마나 약발이 통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상가 곳곳엔 임대가 나붙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곳이 쏟아진 겁니다. 지금 매물만 나오지 그러니까 팔아달라는 분만 있고 임대를 놔달라는 분들은 많아도 그렇게 매매는 거의 안 돼요. 수출이 꺾인 마당에 내수까지 내리막인 상황. 정부는 팔을 걷고 여행과 쇼핑을 지원하는 내수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행과 휴가에 최대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행비를 지원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면 최대 100만 명에게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유원지를 예약할 때는 1만 원 할인 쿠폰을, 또 KTX는 최대 50%까지 깎아줍니다. 휴가비도 지원합니다. 최대 19만 명의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내면 이렇게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전통시장과 공연, 먹거리 등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도 기존 연간 2회 개최해서 3회로 늘립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0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간소화하고 무비자 환승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종도에는 한국형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선 입국장, 입국 심사를 마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일 낮 시간대에도 공항은 이렇게 활기를 되찾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30%에 불과합니다. 방한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전에는 근무 자체를 새벽부터 오후에 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낮 근무만 거의 하고 7시 되면 저희가 폐점을 해요.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신청하는 전자여행 허가제, 즉 KETA를 미국과 일본 등 22개국에는 면제하고 그 외 지역엔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입국을 쉽게 해줍니다. And Thai Airways had not told me that I need the KETA. And at the airport was not enough time. So I missed the flight. Of work together, had to reschedule everything.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오는 5월부터 재개하고 해외 결제 플랫폼에서 KTX와 고속버스도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한국형 카지노 리조트도 짓고 4월부터는 매달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 회복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플레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 일상이 코로나가 없던 세상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5일로 단축되고 7월에는 아예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럼 모든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엔데믹은 언제가 될지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으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이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7월쯤엔 2단계로 넘어갑니다.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이제 단계 조정을 한다면 그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선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집니다.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됩니다. 코로나 지정병상이 없어지고 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도 사라집니다. 다만 중증 환자엔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치료제나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못 쉬는 겁니다. 격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한 엔데믹은 내년으로 전망됩니다. 이 단계에선 모든 규제가 사라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이 필수 의료 과목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소아과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소아과 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고착화된 낮은 수가로는 이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극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의사들이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줄지어섰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로 재정난 때문에 병원 운영이 불가하다며 소아과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돼 10년간 수입이 28%나 줄었는데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최근 5년간 문을 닫은 소청과 의원이 662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왔을 때 뭐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근데 성인들 정말 간단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병의원 신생아실 입원료를 30% 올리는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핵심 문제인 인력 부족 해결과는 거리가 먼 빈 껍데기 정책이란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진료과로 옮기겠다는 선언인데 국민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진료권을 가지고서 뭐 국민들 볼모로 해서 이제 뭐 그런 자기들의 요구나 주장들을 관철시키려는 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가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높이 37m짜리 대형 건설 기계가 넘어져서 바로 앞 주택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은 지진이 일어난 듯한 충격이었다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설치한 공사 가림막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길 가던 주민은 간신히 화를 면했지만 대형 건설 기계가 덮친 건물은 벽체와 유리창 등이 부서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폭발음처럼 굉음 소리 들리고 지진 진짜 엄청 강하게 일어나듯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계 전도 사고가 났습니다. 높이 37m짜리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지면서 원룸 등 건물 3동을 덮쳤습니다. 임신부 등 주민 5명이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야간 출근하니까 자고 있었거든요. 쇳덩어리가 바로 옆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쓰러진 건설 기계는 땅에 구멍을 뚫는 황탁이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며 천공 작업을 하다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공 완료 이동 중 집안이 침하하면서 하부 철판이 전도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바로 속도 올리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뒷 번호판을 찍는 단속 장비가 등장한 건데요. 사실 이 장비는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한지은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안 쓰고 질주합니다. 신호등 빨간불도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는 횡단보도를 한참 지나 멈춰섭니다. 지금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신호가 빨간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달려오고 그래. 그럴 때 이제 내려섰다가 다시 뒷걸음 쳤다. 차량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급가속하기 일쑤인데 특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어 그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뒷번호판까지 인식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후면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륜차 단속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중랑구에 시범 운영해 왔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뒤에서 찍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과속 같은 거라면 난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후면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나간 후에도 법을 지키게 되겠죠. 경찰은 올해 안에 서울 시내 사고 다발 지역 5곳에 해당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틀 전 주택 화재로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나이지리아 출신 4남매가 숨진 소식이 전해졌죠. 충격에 빠진 부모는 오늘 겨우 아이들의 빈소를 찾아서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주민들이 보내는 온정의 손길이 한 가닥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어린 4남매의 영정사진이 줄지어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빈소에 인형과 편지를 놓으며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친구들은 많이 슬프죠, 당연히. 같이 저희들 교회 가고 같이 핫도그 먹고 놀고 그랬는데. 숨진 4남매의 부모는 휠체어를 탄 채 화재 이틀 만인 오늘에야 빈소를 찾았습니다. 막내를 대피시킨 뒤 다른 자녀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부모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숨진 4남매의 빈소는 지역사회단체가 어제 다친 부모를 대신해 마련했습니다. 세상에 꽃도 못 피고 저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은 아이들이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일가족의 어려운 형편이 알려지자 장례식장 측은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있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든지 함께 해야겠다. 주민 성금도 이틀 동안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모금을 또 하시고 입금만 바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산시는 4남매 일가족을 긴급 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돼지 호박이라 불리는 주키니 호박은 찌개나 칼국수에 많이 넣어 먹는데요. 이 주키니 호박이 리콜 사태를 맞았습니다. 국내 유통 8년 만에 이 정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이 확인돼서 오늘부터 마트에서 전량 회수되고 있는 건데요. 왜 뒷북 행정이 이뤄진 건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주키니 호박이 반품됐습니다. 오전에 상당히 이른 시간에 됐거든요. 낮게로 한 게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2종에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유전자 변형이 확인돼 정부가 전량 리콜에 나선 겁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호박이나 영수증을 갖고 오면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키니 호박은 이 애호박보다 더 크고 길어서 마치 오이 같아 보입니다. 가격도 애호박보다 200원 정도 싸서 식당에서 많이 씁니다. 때문에 전례 없는 주키니 호박 리콜 사태를 보는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식료품이니까 좀 찝찝하긴 할 텐데 이제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돼 수입산 종자는 모두 전수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주키니 호박 종자는 그 이전인 2015년부터 들어와 검역 절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유통이 된 후에야 조치를 취한 정부에 뒷북 행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래전에 승인이 됐고 리포트된 거가 없는 걸 봐서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이나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실상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35년부터 휘발유나 디젤유를 쓰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기차 보급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식화했습니다. EU 27개국 이사회가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And it is adopted and thereby the first reading of Parliament is closed. 규정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진 신차는 팔 수 없습니다. EU는 다만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인 친환경 합성 연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내연기관의 자리는 전기차가 꿰차고 있습니다. 지난해 EU의 전기차 판매는 112만여 대로 1년 만에 28% 늘었는데 연간 신차 판매량의 12%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선보이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그룹과 합성연료 개발을 시작한 데 이어 2030년까지 30종이 넘는 전기차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환경 이슈가 120년 역사의 내연기관차 종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보셨듯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전기차 2대 중 1대꼴로 리콜을 받은 건데요. 장혁수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정우덕 씨는 지난해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 씨가 소유한 쉐보레 볼트 EV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교체해준다는 리콜 통지였습니다. 화재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까지 판매됐던 거의 모든 연식에 대한 배터리 그냥 다 교체를 하는 걸로 결정.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5년 만에 38만여 대로 급증하면서 전기차 리콜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배터리나 전력계통 부품 등의 리콜 조치가 많았습니다. BMW i4 일부 모델은 배터리 충전이 중단되는 현상이, 현대차의 코나 EV는 냉각수 누수와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특성상 차량 내외부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정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결함도 많았습니다. 사고 시 비상전화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모터가 멈추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리콜을 받은 전기차는 20만 5,344대로 국내 전기차 2대 중 1대가 리콜을 받은 셈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작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기차 판매 경쟁에 앞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전력계통 등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며칠 전 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양곡법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송원 기자가 남은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법 강행 횡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은 실패가 예정된 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추가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엑스포트입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식량 안보에도 위기가 오고 다른 농축수산물과의 불균형도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 거부권 사례가 됩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법안을 즉시 공포하고 법안 내용과 영향을 잘못 보고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 재의결하지 않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내용의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당 과장, 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이미 구속돼 있죠.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사 기자, 심사는 언제쯤 끝났습니까? 네, 오후 2시 시작된 구속영장 심사는 5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6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북부지법 2층에서 영장 발부를 놓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부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저의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 소환 조사 이틀 만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종편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TV조선 윤서입니다. 대장동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성남시청에 설치된 CCTV를 두고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논리로 반박을 했는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실로 찾아와 뇌물 주려는 사람이 많다며 집무실과 비서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명절 떡값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이 CCTV를 언급하며 부인했습니다. CCTV는 녹음이 되고 자기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이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사무실 CCTV는 선이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고 관리 번호도 없는 가짜라고 맞섰습니다. 게다가 정 전 실장 사무실 유리창엔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이 대표 측은 이미 언론에서 CCTV 작동 영상이 보도된 적이 있다며 유동규의 아무 말 대잔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5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 13,000여 명이 참가했고 미 해병대의 스텔스기 수직 이착륙기 F-35B도 처음 투입돼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이 실전을 방불케 했던 포항해변 훈련장을 구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막탄이 시야를 가리고 바닷속에 설치된 장애물 제거 포탄이 터지면서 한미연합군의 기습 상륙이 시작됩니다. 선발대인 상륙장갑차 6대가 해변에 다다르자 우리 해병대원들이 먼저 뛰어나와 목표 지점을 향해 돌격합니다. 연막탄 속에 숨겨져 있던 공기부양정에서 미 해병대원들이 내립니다. 먼저 상륙해 있던 우리 해병들은 해변가에서 낮은 자세로 은폐, 한 채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뒤이어 K1A2 전차가 독도함에서 내리고 내륙을 향해 비행 중인 공군 C-130 수송기 뒷문에선 해병대원 수십 명이 줄지어 뛰어내립니다. 지난 2018년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부활한 쌍용훈련은 기존 여단급에서 13,000여 명이 참가하는 4단급으로 규모가 확대됐는데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F-35B를 탑재한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도 처음 투입됐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It's important for the regional stability. 인근에선 상륙훈련에 반대하는 반미단체의 행진과 피켓 시위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 3일 쌍용훈련 종료와 함께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도 마무리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이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더 밀착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응할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해왔던 젤렌스키 대통령. Запрошуємо на діалог, очікуємо відповідь.
언론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Oh yes, we are ready. We are ready to see him here.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핵무기 배치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주 중러 회담에서 무기 지원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want to speak with him because I had contact with him before full-scale war. 앞서 웨 씨는 시진핑이 중러 회담 이후 젤렌스키와도 화상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전쟁 중재자를 자처해왔지만 반미 결속만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始终坚定站在和平一边，站在对话一边。 이번 초청에도 중국은 일단 우크라이나 등과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중재 외교에 의구심을 표하는 가운데 시진핑은 다음 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 등을 만나 전쟁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서 불이 나 최소 40명이 숨졌습니다. 참사 당시 CCTV가 공개됐는데 이민청 직원들이 구조 요청을 무시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철문 뒤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듯 쇠창살을 흔들지만 직원 2명은 빠른 걸음으로 도망칩니다. 최소 40명이 숨진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의 한 이민자 수용소에 불이 난 당시 모습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민청에 불만을 품은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게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En la puerta del albergue pusieron colchonetas del albergue.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희생자 가족들과 이민자들은 이민청 직원들이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 피해가 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No da ningún tipo de respuesta, no dice a dónde llevaron los cuerpos, no dicen cuántas personas fallecieron, cuántas quedaron heridas. 숨진 이들은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에서 미국에 불법 입국을 하려고 멕시코로 왔다 붙잡혀 추방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달 초에도 이 지역에선 무단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들과 미국 이민 당국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한나절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이 컸던 상황에서 내놨던 발언이 다소 확대되면서 벌어진 소동으로 보이는데요. 전후 상황을 성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발 앞서 끊어내고 위험 지역에선 쏜살같이 몸을 날려 저지합니다. 팀이 뒤지고 있을 땐 직접 황소 같은 드리블로 치고 나옵니다. 괴물 김민재의 몸은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올 시즌 소속팀에선 한 경기를 빼고 모든 경기에 나왔고 월드컵 3경기까지 출전 시간만 3,000분이 넘습니다. 하지만 부담감도 뒤따릅니다. 이번 2차례 평가전에서도 2골씩 실점해 대표팀의 수비 불안이 다시 거론되던 상황. 어제 상대 코너킥 된 헤더를 프리킥 상황에선 골키퍼 맞고 나온 공을 놓쳤습니다. We've got two set pieces, corner kick and free kick. When this happens, there's overall, Min-jae and the way they performed was top class. 마침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당분간 소속팀에만 집중하고 싶다면서 협회와도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거는 되게 컸던 친구인데 경솔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뭔가 쌓여온 것들이 좀 있죠. 대표팀 관계자는 김민재가 대표팀 역할에 부담을 가졌다면서 클린스만 감독과 개별 면담 때도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김민재는 SNS를 통해 경기장에서의 부담감, 수비수로서 실점했을 때 실망감이 힘들었다며 은퇴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달 김민재를 만나러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시험관에 물을 반쯤 채우고 크로크에 매단 고기 조각을 띄워 놓았습니다. 까마귀가 앞에 놓인 추를 물어서 시험관에 하나둘 집어넣습니다. 수위가 점점 올라가 고기가 부리에 닿을 만큼 뜨자 냉큼 먹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나라는 속담이 무색하죠. 건망증 심한 사람을 놀리는 말인데 사실 까마귀는 이렇게 영특합니다. 노년에 정신과 진료를 받던 대처 영국 총리가 내 정신은 말짱하다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을 외웁니다. No. Watch your thoughts so they become words. Watch your words so they become actions. Watch your actions so they become habits.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청 문고리를 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행실을 조심하랬더니 도리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죠. 단 10분밖에 기억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수사관이 범인을 쫓습니다. 기억을 간직하려고 사진과 메모를 남기다 못해 이렇게 문신까지 합니다. If you have a piece of information which is vital, writing on your body instead of on a piece of paper can be the answer.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미국에 가서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을 했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전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했다가 사과한 지 불과 보름 만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예배 때 전 목사와 특정 지역표를 거론하며 듣기 거북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전 목사가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뭐를 해줄 거냐고 묻자 최고위에 가서 원하는 걸 관철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 목사에게 빚이라도 진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놓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또 전 목사를 칭송해 우파 진영 전체를 모독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도 단단히 걸린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하라, 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언어 구사감이 떨어진 듯하다며 우물우물 넘어가려는 품새입니다. 전당대회 후 3주 내리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에 역전당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영락 없이 나오던 바로 그 버릇들 다 잘 기억하시죠? 지도자도 없이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지리멸렬한 조직을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까마귀 오자는 세조자에서 한 획을 뺀 글자입니다. 온통 새카만 게 눈이 분간이 안 돼서 획을 뺀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음산한 울음소리까지 영 달갑지 않은 새라는 얘기죠.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하고 다니는 황당한 말을 가리켜 까마귀 아래 턱 떨어지는 소리라고 합니다. 듣자 하니 까마귀가 듣기에도 오죽 어처구니가 없으면 놀란 턱을 다물지 못하겠습니까? 3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까마귀 고기를 드셨습니까? 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가 필요한 날씨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는데요. 안동은 3도에서 시작해 23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20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또 봄이 깊어가면서 산행이나 캠핑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되면서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지도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